안녕하세요. 40대 남성입니다. 변호사 아내와 7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바로 대기업에 취직했고, 아내는 대학을 다니며 사법고시를 준비하느라 남들하는 데이트를 다 못했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에 입사했을 때 저는 늘 바빴어요. 대기업의 업무는 생각보다 치열했고 매일 야근이 이어졌지만 그와 동시에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아내를 생각하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아내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제대로 된 스터디 공간조차 확보하기 힘들었죠. 제가 그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필요한 교재를 사주고 노트북도 마련해줬어요. 퇴근 후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녀의 자취방으로 향했어요. 자취방은 낡고 좁았지만 아내에게는 소중한 공부 공간이었죠. 가끔씩 식사를 거르는 그녀가 걱정돼서 도시락을 사들고 방문하곤 했어요. 그녀는 그때마다 미안해하며 저를 반겼죠. 고마워. 정말 너 덕분에 힘이 난다. 는 그녀의 말에 피로가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주말이면 친구들은 여가를 즐기고 데이트를 하러 나갔지만 저는 아내와 함께 도서관에 가서 그녀가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데이트다운 데이트는 꿈도 꾸지 못했죠. 시험이 다가오면 더욱 신경이 곤두서는 그녀의 옆에서 묵묵히 응원해주며 과일을 손질해 가져다 주거나 시험 자료를 복사해 놓곤 했어요. 아내가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옆에서 최대한 서포트하려고 노력했어요. 때때로 지쳐 보이는 그녀를 볼 때마다 제 마음도 아팠지만 그녀가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꿈을 이룬다면 이 모든 시간과 노력이 의미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녀의 힘든 표정을 보면서도 속으로는 이겨낼 수 있기를, 언젠가 편안한 날들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아내는 사법고시가 끝나기만 하면 그동안 못했던 데이트를 하자고 자주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피로와 긴장이 서려 있었지만 그 말에는 항상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죠. 시험만 끝나면 우리 제대로 데이트하자. 바닷가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같이 먹으러 가자. 그녀는 시험 준비에 지쳐 있을 때마다 그런 약속을 하며 웃었어요. 마치 그 순간을 떠올리기만 해도 피로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죠. 시험이 끝나고 그녀는 한숨을 쉬며 제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 우리 다음 주말에는 어디 갈까? 눈에 빛나는 기대감이 가득했고 저도 덩달아 설레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그저 도서관에서 책만 넘기고 자취방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는 게 전부였지만 이제는 한껏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녀는 합격자 발표 날이 다가올수록 자신이 사법고시에 통과하고 나면 진짜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부풀어 있었어요. 발표 당일 아침 손을 꼭 잡고 긴장된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했죠. 그리고 화면에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떴을 때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안겼어요. 이제 우리 정말 마음껏 놀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기쁨이 뒤섞여 있었고, 그 순간 우리는 앞으로 함께할 수많은 데이트를 약속했어요.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아내와 저는 마치 해방된 기분이었어요.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동안 억눌려 있던 모든 걸 다 풀어내듯 정말 원 없이 놀았죠. 아내는 오랜만에 자신만의 시간이 생긴 것이 마냥 기쁜지 어디로든 가고 싶어 했어요. 첫 번째로 떠난 여행은 바다였어요. 평소엔 책상 앞에서 긴장으로 굳어있던 그녀가 바닷바람을 맞으며 웃을 때 제 마음도 덩달아 가벼워졌어요. 우리는 해변을 걸으며 파도가 밀려오는 소리를 들었고 모래사장에서 서로를 향해 물을 튀기며 장난을 쳤어요. 이런 게 데이트지. 아내가 웃으며 외쳤을 때 마치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도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맛집을 찾아다니며 음식을 즐겼어요. 예전에는 간단한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는데 이제는 그녀가 좋아하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파스타를 먹기도 하고 전통 한정식집에서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즐기기도 했어요. 그녀는 새로운 음식을 맛볼 때마다
이렇게 맛있는 걸 그동안 왜 몰랐지? 하며 감탄하곤 했죠. 놀이공원에서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나게 즐겼어요. 롤러코스터를 타며 소리도 지르고 관람차를 타고 높은 곳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어요. 아내는 저를 바라보며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정말 꿈만 같아. 라고 말했죠. 그 말에 저도 뭉클해졌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데이트를 하며 둘만의 추억이 하나둘 쌓였고 매 순간이 소중했어요. 아내는 시간이 날 때마다 사법연수원에 가기 전까지 하고 싶은 걸 다 해보고 싶어. 라며 계획을 세웠고 저는 그런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즐겼어요. 그렇게 우리는 원 없이 놀았고 아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죠. 즐겁게 보냈던 그 시간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아내가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는 날 우리는 함께했던 추억들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죠. 연수원 생활이 시작되자 아내는 또다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 공부하는 그녀의 모습은 사법고시 때와 다름없었지만 이번에는 더 단단해진 결의와 자신감이 보였어요. 연수원에서의 삶은 이전보다 더 바쁘고 힘들었지만 아내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험이 다가오면 매일 새벽까지 불을 켜놓고 책을 놓지 않았고 학습량이 많아 지칠 법도 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를 보여줬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연수원 성적이 발표되었을 때 아내는 반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을 받았어요. 주변 동료들은 그녀의 노력을 알고 있었기에 모두 축하해줬고 아내는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받은 기분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죠. 드디어 해냈어. 라며 저를 꼭 안았을 때 저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웠어요. 이후 아내는 최고의 로펌에 당당히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합격 소식을 듣고 나서도 한동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한 표정을 짓다가 기쁨이 밀려오자 밝게 웃었죠. 이제 정말 시작이야. 우리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자. 라고 말하던 그녀의 눈빛은 누구보다 빛났어요. 그렇게 아내는 사법연수원에서의 고된 시간을 이겨내고 꿈에 그리던 로펌에서 변호사로서의 첫 발을 내디디게 되었어요. 아내는 로펌에 합격한 후 이제 본격적으로 변호사로서의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쁨과 설렘 속에서도 그녀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죠. 로펌에 들어가면 한동안 정말 바쁠 거야. 사건마다 긴박한 일정에 쫓기고 주말도 없을지도 몰라. 우리 결혼식을 빨리 올리자. 그래야 그나마 여유가 있을 때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아내는 진지한 얼굴로 제게 말을 건넸어요. 그제야 저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서로의 꿈을 위해 달려왔고, 이제는 결혼이라는 또 다른 시작을 함께할 시간이었죠. 아내의 말에 저도 결심을 굳혔어요. 그래, 우리 빨리 결혼하자. 준비하느라 바쁘겠지만 너와 함께라면 어떤 상황도 행복할 거야. 그렇게 우리는 서둘러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결혼식 준비는 정신없이 진행되었어요. 예복을 맞추고 웨딩 촬영을 하고 식장도 예약했죠. 저녁마다 아내와 함께 드레스와 예복을 고르고 초대할 사람들을 리스트에 올리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짧았지만 정말 소중했어요. 결혼식 날이 가까워질수록 아내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감이 엿보였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그녀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등장했고 저는 눈이 부시도록 환하게 웃는 그녀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정말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함께한 시간도 많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자. 라고 속삭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고 이제 부부로서 서로의 곁에 서게 되었어요. 로펌에 들어가게 될 아내를 위해 준비된 짧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그녀는 곧바로 새로운 일에 몰두해야 했지만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서로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로 다짐했어요. 결혼 후 우리는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바쁘게 살아갔어요. 아내는 로펌에서 밤낮 없이 일했고, 저 역시 회사 업무로 바쁜 나날을 보냈죠. 그러던 중 아내가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 오랜 시간 꿈꾸던 일이었고, 우리는 설렘과 기쁨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 기쁨을 뒤로한 채 여전히 일에 몰두했어요. 임신 초기에는 아내의 몸이 크게 변화하지 않아 평소와 다름없이 출퇴근을 했어요.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변호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계속해서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있곤 했죠. 저는 종종 아내에게 조금 쉬어가면서 일해도 돼. 너도 이제는 몸을 생각해야 해. 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그저 미소 지으며 괜찮아. 나 아직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대답했어요.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하면서도 아내는 사건 준비와 회의, 서류 작업으로 분주했어요. 점심시간마다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쉴 새 없이 업무를 이어갔죠. 어느 날 밤 아내는 퇴근 후 집에 들어와 피곤해 지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쉬며 배를 어루만졌어요. 아가야, 엄마가 조금만 더 힘낼게. 우리 조금만 더 견디자. 라고 속삭이던 그녀의 모습은 눈물겹도록 애틋했어요. 임신 중에도 포기하지 않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녀가 얼마나 강인하고 헌신적인 사람인지 새삼 느꼈어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하는 그녀를 위해 야식을 챙겨주고 주말이면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며 잠시나마 피로를 덜어주고 싶었죠. 그렇게 아내는 점점 커져가는 배와 함께 일을 이어갔어요. 때로는 힘들어 보일 때도 있었지만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아이와 자신을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아내를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했어요. 회사에서 동기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모습은 저와는 사뭇 달라 보였어요. 아침 회의 때마다 깨끗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고 등장하는 동기들은 언제나 깔끔한 모습이었죠. 얼굴에 피곤한 기색도 없고 다들 안색이 밝아 보여서 뭔가 여유롭다는 느낌을 줬어요. 아내가 아침마다 챙겨줘서 이렇게 입고 다닐 수 있지. 라며 동기들은 농담 섞인 자랑을 하곤 했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조금 쓰렸어요. 제 옷은 매번 급하게 다림질하느라 완벽하게 주름이 펴지지 않았고 피로에 찌든 얼굴을 거울에서 볼 때마다 동기들의 모습이 부러워졌어요.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하러 갈 때 동기들은 우리 아내가 오늘 아침에 건강식 챙겨줬어. 덕분에 힘이 나더라. 라며 웃으며 말했어요. 반면 저는 아내가 워낙 바빠서 서로 아침 식사는커녕 얼굴조차 제대로 볼 시간도 없는 날이 많았죠. 가끔은 동기들이 부러워하는 눈길로 저를 바라보는 순간도 있었어요. 너도 참 힘들겠다. 아내가 변호사라 바쁘니까 내가 많이 신경 써야 할 텐데. 라고 걱정스럽게 말하는 동기들을 보면서 그 말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저 스스로가 점점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동기들은 집에서 아내의 따뜻한 배려와 세심한 챙김을 받으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아내의 성공을 위해 서로가 부단히 애쓰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 모습이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게 했지만 아내가 저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도 힘이 되었어요. 아내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월급 날마다 들어오는 아내의 수입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여유를 주었죠. 집은 도심 속에 넓고 쾌적한 아파트였고 인테리어도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꾸밀 수 있었어요. 거실 창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야경을 볼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아내와 제가 함께 노력해 얻은 결과라는 생각에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주말이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거나 근교로 짧은 여행을 떠날 여유도 있었죠. 아내는 바쁜 와중에도 좋은 차를 구입해 주거나 저의 취미 생활을 위한 고급 장비를 마련해 주기도 했어요. 덕분에 회사 동기들 앞에서도 나름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죠. 아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니까 나도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아이를 위한 준비도 부족함 없이 할 수 있었어요. 태어날 아기를 위해 고급 유모차와 아기용품을 미리 준비해 두었고 아이의 방도 예쁘게 꾸몄죠. 아내와 함께 유아용 가구를 고르고 벽지 색깔을 정할 때마다 행복한 상상을 하며 웃음을 지을 수 있었어요. 물론 아내가 바쁘게 일하다 보니 함께하는 시간은 부족했지만 덕분에 경제적인 걱정은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노력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그 점이 큰 위안이 되었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 덕분에 남들처럼 돈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정말 다행이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앞으로의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었어요.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부터 우리 부부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로펌의 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니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기 어려웠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집에 가사 도우미를 고용했어요. 도우미가 집안일을 해주고 아이를 돌봐주기는 했지만 아이와의 추억을 쌓는 것은 다른 문제였어요. 아이의 유치원에서 재롱잔치가 열리거나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아내는 늘 일이 많아서 참석하지 못했어요. 대신 제가 혼자서 아이를 데리고 행사에 참석했죠.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저는 웃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무대 아래에 앉아 있는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들 사이에서 혼자 있는 제 모습이 왠지 외로웠어요. 다른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함께 박수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아이만 혼자 외롭게 느끼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죠. 유치원 행사에 갈 때마다 아이는 엄마는 왜 안 와? 라고 물어보곤 했어요. 저는 엄마가 일이 많아서 못 오는 거야. 엄마도 오고 싶어 할 거야. 라고 설명했지만 아이의 표정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아이가 손을 잡고 자랑스럽게 부모님을 소개할 때에도 다른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의 손을 함께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아이가 잠시 시무룩해지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죠.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와 이런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그녀는 그래서 도우미를 고용했잖아. 내가 다 할 수는 없어. 우리 둘 다 일하는데 어쩔 수 없지 않아? 라고 말하곤 했어요. 저는 아내의 말을 이해하려 했지만 아이와의 추억을 도우미가 대신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육아와 관련된 일로 갈등이 깊어져만 갔죠. 아내는 로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승승장구했고 어느 순간부터 방송에도 출연하기 시작했어요. 유명 법률 프로그램에 나와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거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말하는 모습은 점점 더 자주 볼 수 있었죠. 그녀는 이제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라 유명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수록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늘 늦었고 가끔씩은 새벽에 들어오기도 했죠. 주말에도 스케줄이 잡히거나 중요한 사건 준비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어요. 저는 아내가 점점 멀어져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아이도 엄마의 부재를 점점 더 인식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엄마는 언제 와? 라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엄마가 지금 많이 바빠서 그래. 곧 돌아올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스스로도 점점 이 말이 빈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잠자리도 점점 소원해졌어요. 아내와 나란히 누워 대화를 나누는 시간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고 이제는 서로 손끝조차 스치지 않은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죠. 아내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먼저 잠들거나 퇴근 후에도 바로 서재에 들어가 일하곤 했어요. 침대 한편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면 우리는 정말 부부가 맞는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아내의 성공이 커질수록 우리 가족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명성 높은 변호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럴수록 집안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나는 외로움과 불안함 속에서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죠. 아내는 자신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도우미에게 더 높은 급여를 제안하며 가사일 뿐 아니라
아들을 돌보는 일까지 적극적으로 부탁했어요. 도우미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었고 시간이 갈수록 아들의 일상 속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어갔죠. 그녀는 단순히 집안일을 돌보는 것 이상으로 아이의 유치원 행사와 학부모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유치원에서 열리는 작은 축제나 운동회 같은 행사 때면 도우미는 늘 아들 곁에서 웃으며 응원했고 저와 함께 아이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우리 아이도 자기 옆에 누군가가 있어 준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도우미는 아이가 준비한 재롱잔치를 보며 열심히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기록했고 행사 후에는 아이와 함께 간식도 나눠 먹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진짜 엄마처럼 자연스러워 보일 때도 있었죠. 저도 도우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어요.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거나 데리러 갈 때 도우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었죠. 도우미는 아이의 성격과 기호를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내와는 다른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도우미는 아이의 숙제나 일상생활에서 작은 변화까지도 세심하게 챙기며 마치 가족의 일원처럼 자연스럽게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이어질수록 저는 마음 한편에서 미묘한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도우미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아내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고 우리는 점점 더 부부로서의 일상을 잃어가고 있었죠. 아내는 일을 핑계로 그저 도우미에게 맡기고 있었고 그럴수록 우리 가정의 모습은 점점 더 어긋나는 것만 같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외로움이 지속되다 보니 도우미의 존재는 점점 더 특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단순히 가사와 육아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집안에서 따뜻함과 안정감을 주는 존재였죠. 아내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가운데 도우미는 마치 내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아주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사소한 배려나 다정한 미소가 오래전에 잊고 지냈던 편안함과 따뜻함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죠. 아이의 유치원 행사에 함께 가거나 집안일을 함께 하면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녀와의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나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고 어느새 그녀와의 시간에서 묘한 설렘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 감정은 처음에는 단순한 감사나 친밀감이었지만 점점 깊어지면서 사랑에 가까운 무언가로 변해갔어요. 어느 날 도우미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하던 중 그녀가 웃으며 이야기를 건넸을 때 나는 문득 그녀의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와 따뜻한 시선에서 느껴지는 여자의 매력은 내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일깨웠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걸 느꼈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죠. 하지만 그런 감정이 생길수록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이건 분명히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랜 외로움 속에서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위로와 따뜻함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느껴졌어요. 그 감정은 나에게 큰 갈등을 안겨주었고 도우미를 바라보는 눈빛은 점점 더 달라지고 있었죠. 그렇게 도우미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아내와의 데이트를 도우미를 통해 하게 되었고 외로움이 충족되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아내와 연애하는 3년과 결혼 후 8년 총 11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 말이죠. 그렇게 도우미와의 관계가 깊어져만 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내가 집에 와도 별다른 대화 없이 잠만 잤어요. 너무 바빠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요. 하루는 도우미와 아들과 함께 놀이동산을 놀러 갔어요. 아들은 정말 좋아했어요. 아빠, 나 여기 있는 놀이기구 다 타도 돼? 그럼 우리 민준이 타고 싶은 거 다 타도 돼.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도 돼. 이야, 신난다. 아빠 최고, 도우미, 이모 최고.
그날만큼은 모든 상황을 잊고 아들과 최선을 다해 놀아줬어요. 회사 동료들은 항상 얘기했어요. 자네 아내 같은 여자 있으면 정말 하느님처럼 모시고 살 자신 있어. 돈 엄청 많이 벌어줘. 얼굴 예뻐. 똑똑해. 정말 너는 복 받았어. 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정말 외롭지 않게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도우미와 아들과 신나게 놀고 집에 들어왔어요. 도우미는 집에서 아내처럼 제 뒷바라지를 엄청 열심히 해주었고, 제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나 친구들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귀 기울여 줬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내다 그녀와 아이를 갖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아내에게 어떻게 숨기지? 하며 매일매일 괴롭게 있다가 배가 불러올 때쯤 그녀에게 잠시 일을 그만두고 있으라 말했어요. 그리고 아내와는 머지않은 시간에 이혼을 한 후 찾아가겠다고 했죠. 아내가 변호사이기에 이런 상황을 잘못 들켰다가는 앞으로의 삶이 힘들어지게 뻔했으니 말이죠. 저도 제 잘못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용서받지 못할 거란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 삶을 이렇게는 살기 싫었어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 그녀를 찾아가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아이를 낳게 잘 도와주고 그녀가 힘들지 않게 경제적인 도움을 지속적으로 주었어요. 그리고는 아내에게 여보와의 결혼 생활을 그만뒀으면 해. 여보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와 우리 아들에게 정서적으로 너무 못해줬던 것 같아. 나 많이 지쳤어. 여보가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힘들 것 같아. 라고 하자 아내는 황당한 답변을 했죠. 그래, 그렇게 하자. 나는 내 커리어가 무너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 매번 여보랑 아들에게 미안한 감정 갖는 것도 싫고 내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아들도 여보가 키우는 조건으로 재산의 반을 내줄게. 그리고 월 1,000만 원씩 양육비도 보내줄게. 이렇게 합의하는 걸로 하자. 괜찮지?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제안이었죠. 그렇게 협의 이혼을 하고 저는 아들을 데리고 그녀를 만나러 갔어요. 그녀는 무척 행복해했고 아들도 너무 만족했어요. 제가 버는 돈의 양육비 그리고 큰 재산의 반을 받고 엄청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내를 TV에서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은 들지만 지금 삶이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나요?